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우정입니다. 전 도라고요. 네, 저는 시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음일을 기준으로 지난주에 꽤 긴 휴가가 있었는데 혹시 두 분은 뭐 하셨어요? 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안 해도 돼요. 안 네, 하고 싶어요. 좀 정신없고 힘든 연휴였다. 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모두 만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했겠다. 네. 수행하셨군요. 수행을 했습니다. 아, 네. 뜬금없이 질문을 던져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연휴 때 전주랑 광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화랑 연결되는 이야기여서 한번 바로 이야기를 해봤고, 저는 전주에서 이제 짧게 영화제 1박 하고 다녀왔고, 그리고 광주로 넘어가서 5.18 맞이 역사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관련 전시를 관람하다가 네. 박하사탕을 보게 돼서 이걸 해야겠다. 거기 전시장에서 본 거예요? 박하사탕을? 5.18에 대한 영화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보다가 리스트를 네. 보다가. 근데 박하사탕이 제가 되게 옛날에 봐서 뭔가 다시 보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화를 선택하게 됐었고, 네. 혹시 두 분은 광주 여행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계획만 생각하고 있고 가보지를 않았어요. 좀 거리가 일단은 좀 있다 멀기도 보니까 하고. 네, 이렇게 바로 가기가 좀 어려웠고, 여행으로서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간다면 이제 아이랑 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찍고 오는 여행보다 약간 아이랑 의미 있는 역사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이가 아마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교과 그 과정에 맞춰서는 그때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오늘 그 코스 이야기를 듣고 네. 적용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도라는요? 저는 한 번 갔다 왔고 네. 재작년에 그 광주 비엔날레에 맞춰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구경을 하고, 그리고 뭐 그때 갔던 곳은 이제 5.18 민주묘지랑 뭐 민주광장에 뭐 옛 전남도청 가고, 그리고 어쨌든 비엔날레 시즌이었어가지고 그 도시 곳곳에 전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봤다가 제가 좋았던 물론 그 민주묘지라던가 다 좋았는데, 그 카페 중에는 이이남 갤러리 카페가 있어요. 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그냥 특히 5월에 가면, 광주 가서 좀 그 놀랐던 거는 너무 예뻐요. 예술도시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냥 너무 예뻐요. 도시가 도시가 지역 그게 너무 예뻐서 여기 살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고,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묘지에 갔을 때 좀 이상한 경험을 좀 했는데요. 거기가 입구에 그 국화가 원래 항상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5월에만 그런 건지 어쨌든 이렇게 바켓스에 헌화용 국화가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하나씩 들고 가서 헌화할 수 있게 이제 돼 있는데, 그 국화를 들고 그 입구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그 상태가 그 물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소리도 먹먹하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냥 제가 또 같이 동료들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 그냥 앞에 먼저 보내고 그냥 약간 저벅저벅 쫓아갔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묘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막 엄청 혼자 막 울고 다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이상한 그 기묘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번에 어쨌든 역사 여행 컨셉으로 친구들이랑 가자 해서 갔지만 또 네. 동시에 광주라는 도시를 너무 과거에만 갇혀두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했어서 좀 과거와 현재를 같이 즐기려고 코스를 짰고, 그래서 각자 일단 소년이 온다를 읽고 광주에서 이야기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첫째 날에는 광주는 무등산이 있죠, 여러분. 무등산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무등산 막걸리만 먹었습니다. 엥?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첫째 날에는 무등산 등반을 했고, 밤에는 이제 그 구도청 분수대 있는 그 공원이 밤에 예쁘다고 해서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둘째 날에 오전에 전일빌딩 전시를 관람하고 광주극장이랑 소년에서라는 책방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적십자병원을 원래 평소에 개방을 안 하는데 5월을 맞아서 특별 개방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왔고, 그리고 오후에 5.18 민주묘지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
5.18 기록관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 전시를 보고 책과 생활이라는 책방을 다녀오는 아주 빠듯한 와 진짜 다 갔나 봐요 거의. 네, 3일 동안 다 갔어요. 와. 그래서 다 갔다 왔는데 사실은 저는 광주를 2번 갔다 왔어서 네. 그리고 기록관은 가보기도 했어서 아주 새로운 뭐 도시의 느낌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또 5월을 맞아서 새로운 전시들을 오.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천드려 보려고 하는데 특히 뭐 기존 상설 전시도 기본적으로 좋고 거기에 더해서 전일빌딩 245에서 증인 국경을 넘어라고 5.18 당시에 사실은 외신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물론 이제 국내 기자들도 진짜 목숨을 내놓아 가면서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을 했지만 어쨌든 외신들이 남긴 촬영물들이 큰 기록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관점에서 외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그리고 평화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이 5.18 광주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폭력당하는 사람들을 온몸으로 막아주었던 그런 것들을 전시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좋았고 그리고 또 기록관에서 소년이 온다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에 충실한 내용이라서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구절구절들을 미디어 형식으로 새롭게 구현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전시랑 같이 이어서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그 증인 국경을 넘어는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전시고 소년이 온다 전시는 올해 10월 19일까지 진행하는 전시여서 또 듣고 한번 광주 가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가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거운 이야기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에요. 재밌게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박하사탕의 네.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영화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지 신혜나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영화의 시작은 1999년도에 이제 철길 위에서 나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다시를 빼먹었어. 네. 죄송합니다. 네, 엔진.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치는 40살 김영호의 이야기인데요. 영호의 절규는 그 기차 기적 소리를 뚫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역순으로 따라가면서 사흘 전, 그리고 94년 여름, 87년 봄, 84년 가을, 80년 5월, 그리고 마지막 79년 가을까지 7개의 에피소드로 나뉘어서 전개가 되고요. 영호의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그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인물이 되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는 냉소적이고 폭력적인 형사의 모습인데 그 이전에 군사 정권 시절에 계엄군으로 복무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던 장면도 나오고요. 또 더 과거로 가면은 사진가를 꿈꾸던 순수한 사랑을 품고 있던 평범한 청년으로 등장을 하고 첫사랑 순인과 따뜻한 추억이 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펼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깊게 다루고 있는 영화이고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시간상 가장 과거인 1979년 봄이고 젊은 영호가 강가에서 순인과 함께 박하사탕을 나눠 먹으면서 순수하고 희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영화는 그 1980년 5월로부터 1999년까지 20년에 정말 다이나믹했던 한국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고 결국은 그 1980년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계엄군으로 영호가 동원이 되면서 여고생을 죽인 트라우마로부터 이 모든 사건들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설경구 배우가 나오고 또 이창동 감독 너무나 유명한 감독님의 작품인데 저는 사실 배우님 설경구 배우의 연기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많은 굉장히 다작을 하신 배우지만 한창 스크린에서 많이 나올 때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영화를 사실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7개의 이야기해준 시공간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거의 다른 사람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데뷔 초창기 작품이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주인공 맡은 걸걸요? 박하사탕이. 그래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필모를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출연작이 50편이 넘더라고요. 설경구 배우가. 열심히 일하셨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구나. 그러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더해서 그 박철민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동료 형사로 등장을 했었죠. 박철민 배우요?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얼굴은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어디서 맞아요. 등장했었지 약간 헷갈렸는데 아마 동료 형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5.18 영화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광주가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5.18 당시에 이제 광주 현장에 있었고 아버지가 그때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학생들의 시위를 막아보려고 학교로 가던 중에 시위대로 오인당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전에도 있었던 5.18에 대한 영화 꽃잎이나 화려한 휴가에도 박철민 배우가 다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아마 출연을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문소리 배우는 윤수님 역으로 등장하는 문소리 배우는 박하사탕이 데뷔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혹시 영화 어땠는지 되게 궁금한데 도라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걸 선택한 제가 원망스러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먼저 도라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너무 안 좋게 봤고 그래서 거의 초반에 왜냐면 이게 또 2시간이 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이창동 감독님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미량하고 오아시스 2편 정도만 본 것 같거든요. 버닝도 못 봤고.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의 그 스타일이 그래도 대충은 아니까 일단 쉽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2시간 10분? 그래. 좋겠지. 영화 좋겠지. 이러면서 심지어 제가 좀 바빴어가지고 영화를 좀 늦게 선정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근데 바빴어요. 바쁜 시즌이었어서 오늘 아침에 왔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박하사탕을 틀었는데 10분 만에 끄고 싶었어요. 처음 장면이 야유의 장면이고 노래를 그러니까 막 얘가 뭔가 술에 취한 상태, 약간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거기를 와가지고 막 그 노래 부르는 이런 장면인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끄고 싶었고 그래서 영화 안 보고 가서 무슨 말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꾸역꾸역 참아서 이제 끝까지 봤는데 끝까지 가도 좋지는 않았다. 근데 물론 뒷부분 갈수록 어떤 서사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초반에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 새끼가 미치긴 미쳤는데 왜 미쳤지? 왜 저렇게까지 자기 막 파탄의 길로 막 가고 뭐 자살을 하려고 하고 막 그 이유를 초반에는 그냥 약간 뭔가 사업 실패했고 이런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뒤로 갈수록 어쨌든 그 인물의 겪었던 이 서사가 막 풀리고 이 관객의 궁금증이 풀리니까 당연히 뒷부분은 조금 더 몰입이 잘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 영화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렇게 재해석될 수는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다뤘다고 해도 이 영화가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기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차가 저는 좋거든요. 그리고 영화랑 기차는 사실 떼어놓을 수 없는 영화 속에 아주 중요한 상징이자 소재로서 기차가 그렇잖아요. 심지어 뭐 최초의 영화 로 얘기되는 리미에르 형제 기차의 도착 자체, 열차의 도착, 기차의 도착 자체가 기차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영화에서는 그 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소재 상징으로 나오고 또 어쨌든 그 아까 시에나가 연기해 주신 것처럼 김영호가 그 철로에서 기차를 막으면서 거기서 이제 약간 마치 자살을 하는 이런 상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인생은 거기서 끝나겠지만. 그래서 그런 설정 자체를 되게 그 나름 상징으로 잘 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쓰여진 어떤 상징이나 은유 같은 것도 너무 투박해서 거의 그냥 한 겹이잖아요. 헛겹의 이불에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좀 저는 레이어가 좀 더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단한 상징이나 은유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서사를 어쨌든 유예시키는 방식으로 가는데 초반 3챕터에도 안 나와요. 맞아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관객이 거기서 끌려갔다면 저는 사실은 안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객이 끌려갔다면 그거는 얘가 어쩌다가 저렇게 망가졌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남의 고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되게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창동 감독이 소설을 썼던 분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 소설적인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싫었던 점이 너무 많은데요. 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섹스나 고문, 폭력 네. 그 나치 장면이 너무 적나라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이거는 그 시대 한국 영화의 약간의 그 스타일이고 네. 정말 날것 그대로의 감성이 담긴 거여서 시대적인 한계가 어떻게 보면 좀 있긴 하죠. 근데 그게 너무 일단 괴롭잖아요, 사람이. 저는 더러운 걸 못 봐가지고 중간에 가리고 이렇게 봤던 와. 장면도 좀 있고요. 힘들었겠다 중간에. 네, 중간에. 근데 엄청 많진 않아서. 그리고 되게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남탕 영화들은 왜 남자 화장실이 그렇게 나와요? 저는 그거는 그냥 지금도 종종 많이 반복되는 연출인데 네. 너무 싫어요. 내가 왜 걔네 화장실에 쫓아가서 서서 싸는 그니까. 것까지. 볼일 볼 때 걔네 대화를 내가 왜 들어야 되냐고.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전 너무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 그냥 개인적인 것 같은데 저는 영화가 그 영화에서의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한테 입혀진 그 폭력과 상처가 관객한테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싫어요. 저 배우의 고통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좀 많이 괴로워요. 물론 설경구 배우의 연기는 너무 훌륭했고 그분은 그 연기함으로써 힘들지만 카타르시스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카타르시스도 못 느끼고 고통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장 문제적인 건 역시 여성의 재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성들을 보면 순수한 첫사랑, 술집 여자, 창녀죠. 그러니까 성녀와 창녀. 그리고 생각 없고 깨발랄한 아내. 그리고 바람 피다가 죽도록 처맞는 아내. 그리고 오피스 와이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향 판타지의 모든 거를 담아있는 여성상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저는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아무리 과거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거꾸로 보면 계엄군으로 동원돼서 여고생을 빵 싸죽여서 그 트라우마 그리고 어쨌든 그 한복판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끌려가서 누군가를 죽여야 했던 이 엄청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한 명의 인간의 그 트라우마가 이 시대를 따라오면서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납득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상처가 그래서 뭐 너가 그 이후로 했던 것들이 하나도 합리화되진 않잖아요. 그 이후로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로 지내다가 물론 좀 타락한 경찰로 지내다가 그만두고 사업했어. 그러니까 되게 뒷부분 보면 그냥 사업하다가 망해서 누구 한 명 죽이고 골로 가려고 하는 이런 얘기밖에 안 보이고 앞에 상처는 얘가 이 뒤에 이랬어야 되는 거에 납득은 하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뽀삐한테는 왜 그래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전 진짜 짜증났어요. 그리고 그게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게 있었겠고 한 번만 약간 그렇게 찾겠지 막 대단하게 안 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서사적으로도 갑자기 그럼 뽀삐한테 와서 뽀삐 보고 싶어서 이 짓을 왜 해야 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그건 일단 진짜 궁금했어. 갑자기 제 뽀삐한테 왜 저러지? 뽀삐 싫어하는 개라서 싫어했다 그랬는데 그게 자기를 투영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좋아지는 건 뭐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런 건 뭐지? 이거 궁금했고 문소리한테 다시 카메라 봤잖아요. 죽어가는 문소리. 근데 그 카메라에 필름 들어있는 건 뭐지? 그 필름 뭐지? 뭐 찍혀 있었지? 이런 거가 궁금했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소설적인 부분 두 가지가 저는 그 일기장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써놔서 그거를 다시 묻는 이런 거라던가 신발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거가 되게 소설적이라고 느꼈는데 근데 사실은 인생은 아름답다? 무슨 의미지? 되게 냉정하게 보면 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내가 기도하다 우는 것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남편 얻어서 힘들어서 뭐 약간 그래서 그런 거가 좀 하나하나씩 걸리는 것도 좀 있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에나는요? 저는 일단 좋았던 거는 저도 약간 도라가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기차 씬이 그래.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숨 쉴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정이 말했던 거 저도 되게 공감했던 게 설경구 배우를 저도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설경구 배우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설경구 배우가 정말 그 탑급의 막 뭐 이디르 오아시스랑 또 엄청 뜬 실미도랑 맞아요. 그걸로 이제 최고의 거의 위에 있을 때 제가 그 전공이 연극 영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워너비, 우상 막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당시 이 설경구 배우가 약간 부리부리한 배우 사이에서 연기파 배우로 굉장히 성공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썼죠. 연기파. 그러니까 마치 남성 배우를 꿈꾸던 친구들이 다 자기도 설경구처럼 될 수 있다. 심지어 막 눈 그 설경구 표정 지으면서 전 진짜 너무 싫었던 게 나 설경구 닮았냐? 막 이런 거 말하는 거랑 그리고 이 나 돌아갈래를 막 앞에서 그 감정 연기하는 거를 진짜 많이 봐서 제가 이 설경구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거의 안 봤어요. 너무 싫어서. 그것도 트라우마였군요. 전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 과를 나온 게 한국 영화와 제가 좀 멀어지는 약간 트라우마를 많이 만들어서 뭔지 너무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 영화를 굉장히 잘 즐겨보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다 그 시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와 진짜 찬양할 만했구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맞아. 느껴졌었고 그리고 아쉬운 점도 도라가 말해줬던 거와 다 비슷해서 넘겨도 될 것 같고 또 궁금했던 점은 영화 외적 부분이기도 했는데 뭔가 이 시절을 어쨌든 김영호도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냥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김영호처럼 뭐 억압하는 쪽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박명식이나 실제 그 민주화 운동을 겪어낸 사람들처럼 뭐 억압과 고통, 희생을 고스란히 견뎌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모두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마음속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김영호였던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뭐 죄책감이나 후회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정당화를 했을까 그냥 그런 것들도 좀 그냥 그 영화 이후에 들었던 생각이고 또 박명식이나 그런 희생자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상처를 정돈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까? 아니면 뭐 생존 자체가 그냥 훈장처럼 남아 있을까? 그냥 이런 거는 영화를 본 이후에 이어진 생각이었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두 번째로 본 거였는데 네. 사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도라랑 거의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여성 혐오적인 코드들만 눈에 보였고 네. 일단 거기서 기분이 상해버리니까 이 영화의 어떤 매력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빠았어? 이러고 뒤로 갈수록 약간 꾸역꾸역 보는 느낌을 받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랑은 지금은 되게 달랐던 게 어쨌든 제가 이틀 동안 아주 압축적인 광주 여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소년이 온다도 읽었고 너무 많이 울었고 광주에서 너무 많이 울었고 전시들도 영상이나 기록물이 사실 되게 중심이 되는 전시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단 이틀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진짜 내가 5.18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좀 감각하게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기존의 기조인 어떤 여성 혐오적인 코드보다는 그 5.18이라는 사건 자체에 조금 더 완전히 맞춰졌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그 기찻길이 거꾸로 가잖아요. 혹시 네. 아셨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끝까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면서 네. 거꾸로 간다는 걸 알게 됐는데 새벽에 보고 있다가 이거 거꾸로 가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 소름 끼쳐서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몸이 허한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무서웠어요.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진짜. 네. 하긴 처음 봤는데 몰랐다가 다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네. 꽃잎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중간에 알았어요. 처음엔 모르다가 중간에 왜냐면 중간부터 보여줘요. 음. 거꾸로 간다는 걸. 그래요? 네, 자동차가 거꾸로 네, 가고. 사람도 막 거꾸로 네, 가고 그러니까 있고. 처음에는 그거 안 보여주다가 중간부터 이렇게 자동차 거꾸로 가고 사람 거꾸로 하고 이걸 보여줘요. 그거를 주의 깊게 안 봤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처음 그 등장하는 기찻길에서도 꽃잎이 거꾸로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너무 보다 보니까 다 거꾸로 가네? 뭐 이러면서 막 깜짝 놀랬던. 진짜 웃겨. 나만 늦게 알았나?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럴 거야. 이야기해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까 뽀삐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진짜 그 장면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와서 뽀삐 보고 싶었어 하는 게 그냥 핑계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제 와서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그래 핑계겠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뭐 죽이려고 고민도 했다. 마누라를 죽여야 되나 누굴 죽여야 되나 고민했다 해서 찾아왔는데 이제 못 죽이겠고 그냥 뭐 할 말 없으니까 대충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서도 사실은 이 영화가 5.18뿐만 아니라
그 90년대 후반에 뭐 외환위기라던가 이런 그러면서 사업이 망하고 이런 부분들도 관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개인의 이야기 그 자체를 좀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시에나가 얘기해준 부분 중에서는 정확히 광주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엄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되게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계엄군들이 물론 이제 피해자적인 측면이 있죠, 사실은 그 개인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이따가 또 같이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 순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는 그냥 드러난 부분인데 네. 그게 실제로 그냥 그러니까 이 영호라는 개인이 회상을 하듯이 이게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뭔가 시간 여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꿈인 건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출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4일 전 하면서 계속 자기의 어떤 순간들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김영호는 나 돌아갈래 외치고 기차에 치여 죽지 않았을까요? 죽고 나서 저는 김영호의 영혼이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그냥 따라가는 여정 같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라고 해서 계속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거슬러 가다 보니까 결국 도착한 곳이 그 영화가 처음 시작한 장소와 같았던 1979년 그 기찻길 아래로 그 첫사랑 수님과 만났던 그 장소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뭘까라고 해보다가 그냥 한 그 김영호라는 사람이 자기의 뭔가 삶의 원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원래 자기의 영혼이 좀 파괴되기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시간을 찾아서 갔던 갑자기 영혼 나왔어. 영혼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저는 근데 되게 그거를 전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시간 거꾸로 연출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그거죠. 사흘전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사흘전이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남자가 그러니까 수님의 남편이 찾아와서 네. 그 자기한테 총을 들이미는 남자한테 안 잡아요. 지금 수님이 내 와이프가 네. 죽어가는데 당신이 보고 근데 자기한테 총질하려고 했던 미친놈인데 갑시다. 그래서 데려가서 그 빤스까지 사줘가지고 네. 옷도 세주고 근데 거기 가서 결국에는 그 처음에는 윤수님? 약간 기억을 못하다가 금방 다시 기억해서 그 박하사탕 이렇게 들고 가는 거잖아요. 가서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얘가 갖고 있었던 그 울분 같은 거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진짜 나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뭐 이 사업도 열심히 했고 근데 다 나를 막 그 외환위기 얘기하셨지만 이제 뭐 내 친구도 막 뒤통수 치고 막 이제 뭐 사기치고 주식도 다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누군가 죽이고 가야겠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그 박하사탕 하나가 옴으로써 자기의 그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그 하나가 생긴 거죠. 소재가 장치가 생긴 거고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이제 기차에서 다시 왜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데 다 이유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그때로 다시 돌아갈래. 모든 걸 다 그냥 다 원상태로 리셋할래라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거기 돌아가는 거고 이제 아마 그 우정이 혼란을 줬던 거는 그 마지막 챕터에서 둘의 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님하고 영호가 거기 그 철로 밑에서 여기 한번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스님이 그거는 꿈이래요. 뭐 그런 건 꿈이래요. 그래서 좋은 꿈 꿨으면 좋겠네요, 영호 씨.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니까 사람들도 아이씨 뭐야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고민하게 되니까 장치를 좀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장면이 어쨌든 얘가 혼자 저벅저벅 걸어가서 누워가지고 막 울면서 그 기차 막 지나가는 걸 이렇게 뭔가 바라보는 듯한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지금 뭐 얘가 다시 돌아온 거야? 왜 갑자기 여기서 울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저도 되게 여러 가지로 물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인물이 뭐 여기로 뭐 예를 들면 영혼을 타고 왔다 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결코 그때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는 다시는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고 기차가 거꾸로 갈 수 없듯이 이 한 명의 인생도 우리의 역사도 다시는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를 그냥 어떤 상징과 은유로 보여준 장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그 헷갈렸던 부분이 그 마지막에 눈물 흘리는 장면 때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이랑 끝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게 네. 진짜로 온 건가 뭐 이런 헷갈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야기해준 것처럼 내 삶을 되돌아가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그냥 많이 보는 것 같고 관련해서 그 이창동 감독이 박하사탕에 대해서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들 때 바로 첫 고민이 이 영화를 지금 영화 순서대로 찍을지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찍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대요. 근데 이제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찍자고 하는 후자가 대세였고 또 그때 완전 신인이었던 설경구도 감정 잡기가 그게 수월할 것 같다고 시간 순으로 촬영할 것을 옹호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창동 감독이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영화는 이래서 꼭 지금의 순서대로 찍어야 된다, 반대로 찍어야 된다라고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뒤로 갈수록 감정의 정도가 강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시작해야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간다고 하는 영화의 내적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점 때문에 좀 고집을 해서 이 영화를 이런 순서로 찍었다고 하고 잘 찍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흘러갔으면 찍는 순서를 말한 거잖아요. 촬영 순서. 촬영 순서를 말한 거 아니에요? 연출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촬영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알았다. 약간 그걸 논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감독이 이래서 감독이에요. 감독은 잔인해야 돼. 배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진짜. 그 거꾸로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맞아. 돌아갈래 하는 거잖아. 역시 감독은 곤조가 있어야 돼. 오히려 그래서 배우도 찍으면서 진짜 스스로를 찾아가는 엄청 깊어졌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눈물은 다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실제로 설경구 배우가 그렇게 많은 50편이 넘는 작품을 찍었지만 아직까지도 박하사탕을 본인의 대표작으로 꼽는다고 하고 못 있겠지. 그리고 이 영화가 재개봉 어쨌든 역사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뭐 어떤 몇 주년 이런 식으로 재개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개봉을 했을 때에도 영화를 다시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본 개봉했을 때에도 자기는 영화를 다시 볼 수가 없어서 막 기자들이랑 진짜 얘기하면서 많이 울었고 이번에도 재개봉했는데 못 보겠더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너무 느껴져요. 저 배우의 고통이. 연기를 물론 너무 잘하고 그 뺨 때리는 장면도 너무 끔찍해. 진짜 끔찍한 영화긴 해요. 여러모로 네. 폭력적이고. 그래서 여기 질문에 우정이 가장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장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은 장면을 찾는 게 훨씬 쉽지 않나? 막 이럴 정도로 너무 폭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점은 우정이 이런 영화를 선정했다고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박하사탕이 이창동 영화니까 무겁겠지라고 생각했어도 우정이 골랐으니까 그렇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정이? 저 서브스턴스를 통해서 강해졌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약간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정을. 아무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면서 이제 쭉 시간순으로 회상을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영화는 언제로 가장 돌아가서 뭔가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무의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두 분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답변을 할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이제 김영호의 시간이 기차로 거슬러 계속 올라가는데 잔혹했던 시간들을 지나서 아주 순수했던 시절에서 마지막에 도착을 하는데 뭔가 그가 돌아가고 싶었던 가장 절박한 지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점이나 어떤 한 순간 뭐 시대이기보다는 그 김영호의 영혼이 금이 가고 다치기 시작했던 시점이 그 80년대 5월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의도하지 않게 한 소녀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뭔가 김영호에게 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남겼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광주 뭐 민주화 운동에서 수많은 희생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 그가 총을 맞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계엄군의 위치에서
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이고 그걸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이 사람의 타락과 폭력을 이끄는 내면의 출발점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가 더 이상 예전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알아차렸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영임을 우연히 만나게 되잖아요. 그 식당에서. 그래서 뭐 면회 갔었어요 얘기하는데, 그 영임이 수님 죄송해요. 영임이 어디서 왔지? 나 왜 영임이라고 써놨지 여기? 그래서 그 스님이 면회를 왔다가 결국 못 만나지만 그때 영호는 보잖아요. 수님이 왔던 걸. 그게 뭔가 영호의 마지막 남은 순수함의 끝자락 같은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님이 뭐 어쨌든 뭐 영호 씨는 손이 예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영호는 아마 이 손으로 뭐 사람을 죽였는데 하면서 일부러 그 손으로 막 그 엉덩이를 더듬는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영호가 돌아갈래 외침이 한 시간의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기보다는 자신이 사회적 사건으로 그 영혼이 고통과 상처를 받기 전에 그 세상을 뭐 찍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또 순수했던 영혼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절규가 아니었을까,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절규의 외침. 저도 이게 뭐 이 대사 자체가 좋은 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돌아갈래 이 대사가 왜냐하면 불가능한 대사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외치는 그 절규는 그 심리가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희망 같은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보면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좋은 대사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히 이 인물 한 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영화는 커다란 상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됐다면 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떤 지점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되게 그냥 다 그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그 대사에 엄청 함축적으로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굳이 영호가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79년 그때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결국엔 계엄군으로서의 그 일을 다시 겪어야 되는 거잖아. 인간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그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주식이 가장 높았을 때 돈을 빼야 되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사업이 망하지 않게끔. 그럼 이혼도 안 했을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도 이 질문을 했던 게 뭐 80년에 그 계엄군으로서 실수로 그 여고생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혹은 뭐 84년에 수님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뭐 사진을 다시 시작했더라면, 혹은 87년에 그 술집 종업원과 약속을 지켰더라면, 혹은 뭐 도업자의 사기를 미리 알아서 피했더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지만, 동시에 정확히 돌아가 이야기해 준 것 같은 생각도 했어요. 결국은 그런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역성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역사적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쵸. 다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로 돌아가서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 유효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뭐 80년에 그나마 그 순간순간들에서 80년에 벌어진 건 진짜 실수이기는 했잖아요. 그 잘못 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야말로 정말 그 계엄군으로서 본인이 해야 했던 구조 속에서 되게 무력했던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감독의 작품답게 상징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사실 저는 이창동 감독의 다른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게라고 하신 거죠?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상징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혹시 인상 깊게 봤던 상징이 있었는지, 감독이 실제로 의도했든 안 했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에나부터. 네, 저는 그 영호가 초반에 열쇠를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열쇠로 집 문을 못 열기도 하고, 막 열쇠를 바닥에 막 떨어뜨려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열쇠의 용도가 문을 뭐 잠거나 여는 정확한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김영호가 열쇠를 잡고 문을 못 열고 막 떨어뜨리고 하는 게 자기 인생을 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상징이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를 잠가두고 지키고 통제하고 싶었던 욕망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뭐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기 인생은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열쇠들이 오히려 좀 무력함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갖고는 있지만 손에서 자꾸 놓치고 열 수 없는 문을 뭐 열 수 있는 문이 없고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력함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고 저는 그 기차가 거꾸로 갈 때 그 시간이 거꾸로 가기도 하고 계절도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절이 이제 인생의 계절이 좀 반대로 흐르는 느낌을 뭔가 이제 말라 그 죽어가는 돌아갈래라고 외치고 싶은 그 삶에서 뭔가 피어나는 것으로 다시 뭐 회귀하려는 영혼의 갈망 같은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대사처럼 그냥 그 자연 역시도 뭐 시간이 역순하면서 계절도 거꾸로 가는 것을 같이 보여준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기차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다들 어떻게든 발견한 것처럼 네. 기차가 이제 거꾸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기차가 저도 되게 좋다고 했지만 기차라는 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는 여행의 상징이 기차 같아요. 뭔가 비행기나 자동차로는 느낄 수 없는 기차만의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왜일까 생각하면 기차는 철로에서만 위에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가장 매력적인 그 운송수단, 교통수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상하게 기차를 타면 그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도 약간 들거든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차만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영화에서도 이 시간 여행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좀 잘 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발견했던 거라고 하면 이제 수님이 그 식당에 놀러 왔다가 놀러 온 건 아니지 어쨌든 왔다가 그 돌아가잖아요. 사진기를 네. 원래 주려고 그랬다가 이제 그 플랫폼에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영호가 그랬을 때 걔도 결국에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떠나가는데 거기에 플랫폼의 안내 표지에 이제 광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얘기가 광주에서 다시 과거에서 벌어지겠구나라는 거를 또 상징하는 장면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상징물은 박하사탕이고 그리고 박하사탕은 검색하니까 바로 그냥 순수함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함과 어떤 노스텔지어를 상징했겠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그러니까 너무 한 겹이어서 그러니까 시에나가 말해준 열쇠는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는 자아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자아, 그러니까 이미 되게 분열돼 있는 자아와 이걸 찾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실된 자아를 그냥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이야기 해준 것처럼 기차랑 박하사탕을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같은 소재 중에서도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기차가 사실은 그 산업화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산업화를 빠르게 이뤄오면서 달성했던 것들 이면에서 그것들을 그 기차를 다시 되돌리면서 이면을 짚어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박하사탕은 어떤 희망이나 그런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 수님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던 내가 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미래와 꿈이라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꿈들이 군홧발에 짓밟히는 장면 같은 것들이 이들이 어떤 청춘과 청년들이 짓밟혔던 그 역사들을 보여준다고 생각도 들었고 또 저도 생각을 했던 건 이제 형사 도라가 제일 힘들어했을 것 같은 장면 인분으로 손이 더러워지는 장면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손이 더럽혀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 80년 5월에 발을 맞은 이후에 계속해서 약간 쩔뚝거리는 모습이 그 어떤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걸음을 할 수 없는 개인의 모습 그리고 그 인간상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생각도 했고 감독이 의도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초반에 커피를 마셨는데 돈이 없어서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커피 달라고 했는데 트럭에서 네, 커피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커피를 마시고 이미 마셔버렸는데 돈이 없네요. 돌려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그 파시는 분이 마신 걸 어떻게 돌려줘요? 그냥 드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신 걸 어떻게 돌려줘요가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100%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구석구석에 뜯어보면 정말 상징적일 것 같은 내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감독이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미량도 진짜 네.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샅샅이 잡히면. 그래서 뭐 아직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배경을 중심으로만 읽지만 그래서 팬들이 좋아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고 이제 가장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장면 거의 폭력과 폭력의 경쟁인데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는 건가? 어때요? 시에나는? 저는 사실 폭력적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봤을 때 봤었다라고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기억해보니까 같이 이렇게 몇 명에서 뭐 가방에서 같이 보다가 제가 그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보다가 나왔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그런 장면을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볼 때는 그냥 다 봤는데 저는 좀 그런 게 더 약간 역겨웠어요. 폭력적인 장면도 장면이지만 폭력적인 장면 전이나 혹은 후에 일상이랑 굉장히 대비되는 순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모텔에서 그 배우자 바람핀다고 막 엄청 때리고 맞아.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여자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고문할 때 그 고문을 막 하고 형사들이랑 막 밥을 먹으면서 웃어요. 맞아. 그리고 막 물고문도 하고 그러고 막 자식 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막 웃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식 얘기도 저렇게 막 웃으면서 하는 게 만약 당신들 자식이 저런 취급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까? 뭐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되게 잔인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폭력적인 장면도 참 그랬지만 그 직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똑같이 그냥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것도 폭력적이다라고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아마 뭐 당시 시대가 뭐 사회적으로 폭력이 좀 일상화되었었고 그리고 사람을 좀 이런 도구로 취급했던 그런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닐까 그냥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 뒤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하호 웃고 뭐 회식하고 이런 거 보여주는 게 그 잔인함 그 폭력의 잔인함과 일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거 진짜 약간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는 거잖아요. 네. 고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대비되게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출적인 정말 의도가 있는 거여서 한편으로는 그건 진짜 잘 연출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하고 제가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장면들은 일단은 그 아까 말했던 그 뺨 때리는 장면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당연히 의도를 해서 보여준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이라면 그게 의도였어도 저는 용납되지는 않을 만한 장면인 것 같아요. 배우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건 다 그 배우들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뽀삐를 통해서 오는 고통과 뺨 맞은 배우, 뺨을 때리는 배우. 설경구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 뺨을 때리면서. 그래서 그리고 그 자기 아내 그 벌거벗은 아내 때리는 것도 나는 그런 게 너무 감독들이 할 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고문 장면 같은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제가 5.18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다 보니 사실 당대에는 훨씬 더 심한 그쵸. 폭력들이 계속 난무한 상황이었다 보니 마치 그 고문 장면이 안 폭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이제 제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감독이 혹은 관객들이 느꼈던 감각도 그랬지 않았을까? 너무 폭력이 만연한 시대라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렇게 민감하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시대상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어쨌든 열흘의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놀라울 만큼 열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뭐 몇천 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세계사의 관점에서는 아주 큰 숫자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그리고 지금의 한국 정치에 남긴 영향이 정말 막대한데 그런 점에서 이 역사적 사건들이 영화사에도 준 영향들 그리고 어떤 예술사에도 준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화를 기준으로 사실 그 5.18을 기준으로 어떤 정치 색이 막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5.18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술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어떤 그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다시 탐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게 그 계엄군을 혹시 피해자로 정체화함으로써 합리화하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당시에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거는 진짜 근데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번 계엄 때도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들도 피해자고 그들도 우리의 아들들이고 그들도 자신들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반면 이렇게 반대 쪽에서는 그럼에도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했고 그들은 뭐 그냥 기계냐 그들은 생각이 없냐 어떻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르고만 있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그것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게 어렵기는 하죠. 근데 그것도 이 사람들 자체를 한쪽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해자야. 아니면 이 사람 피해자야. 이렇게 둘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서의 그 문제도 당연히 있었겠고 있지만 그것도 해봐야 돼.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사람들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그걸 쉽게 아니 난 안 갔을 건데 나는 불복종하고 그냥 있었을 건데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말이 쉽지. 맞아요. 그 현장에서는 어떻겠냐고요. 얘도 박하사탕 다 깨부수면서 나가 이 새끼 나가라고 그럼 더 못 나가겠다. 그냥 좀 뭐 어떻게든 그 박하사탕 그때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막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치만 당연히 그 내 자식을 누군가가 군홧발로 짓밟고 총으로 쐈을 때에 그 개개인을 보면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모든 순간에서 내가 윤석열을 안 뽑았더라도 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안 뽑았어도.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이 찍들이 문제지 난 안 뽑았어. 이렇게 사잖아요. 저는 그것도 태도가 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냥 감당해야 되고 져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영화만 봐도 만약에 김영호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뭐 나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이 개인의 신념으로 했다면 얘는 죽었을 거거든요. 아마 그때 상황에서.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뭐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선택들을 뭐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뭐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따라오게 되는 책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년이 온다에도 그런 문장 있잖아요. 그 손을 생각해. 그 쏘라고 했던 그 뭐 사람의 뭐 눈을 생각해.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너머를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손, 이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시키기만 하는 거니까. 저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2025년에 이번 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그때 뛰쳐나간 사람들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도요. 바로 죽었을 거예요. 저는 아침에 뭐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도요. 우리 단톡방도 난리났었잖아. 그러니까 와 100개 넘게 자면 안 된다. 자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다 불면증에 걸렸잖아. 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근데 한강 작가가 그 이후에 그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처럼 결국은 사람들이 그때 국회로 뛰쳐나갔던 것도 우리가 5.18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주화를 겪은 나라이고 계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아까 그
그거는 내가 윤석열 뽑은 거 아니고 이찍들이 찍은 거야 이런 관점에서도 내가 책임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양당 정치에 기여를 했을 수 있겠죠. 계속 어떤 정당만을 맞아. 맹목적으로 옹호하면서 양당 정치에 기여를 해서 이 혐오와 차별의 어떤 정치 구도를 더 만들어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개인들이 사회의 맥락과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까 광주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사로 파악한 거라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라면 정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떤 지난 계엄이 그랬듯이 그 계엄이라는 우두머리의 판단 하에서 병사 개개인들은 사실 동원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피해자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엄연히 사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얼만큼 그들에게 피해자적 정체성을 투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시내에서도 이를테면 그 5.18 부상자회를 비롯해서 어떤 진영에서는 그런 계엄군들이 상명하복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피해자이고 그래서 5.18 당사자와 계엄군이 서로 화해를 함으로써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을 이끌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벌을 당할까봐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물을까봐 양심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고백을 더 많이 이끌어내서 진상규명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그들이 기계가 아니다 진짜 그런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한 계엄군을 피해자로만 규명한다면 그 5월의 수많은 폭력과 시민들의 저항은 뭐가 되느냐. 특히나 어떤 단순히 뭐 발포 명령에서 발포한 거 그 이상으로 길 가던 시민을 폭행하거나 초등학생을 조준사격하거나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개인의 임무 수행으로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계엄에서도 군인들이 뭐 고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개개인들이 또 시스템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완전히 어떤 개인의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다가 그래도 중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해서 이런 가해자들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창동 감독이 밝힌 바가 있더라고요. 감독이 이 영화가 어떤 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어떤 합리화가 아니라 현대사와 맞물린 한 인간의 시간을 되돌려서 현실 결과의 원인을 찾는 실존적 결과다. 라고 답했다라고 하는데 뭔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결국은 정말 시네필처럼 말하네. 그렇죠. 결국은 따라가다가 응? 잠깐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지금.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사건들이 다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영화가 해내는 역할이 결국은 개개인의 삶 안에서 유효한 거다. 계엄군도 사람이고 결국은 그때 살았던 뭐 시민들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지금의 시대가 시대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5.18 우리의 역사도 그렇고 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5.18에 관련된 또는 또 국내 작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작품들이 혹시 뭐가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집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택시 운전사를 보고 왔다고 한 지지난주쯤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 그다음에 물어봤거든요. 어땠어? 이러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 아니 이러다가 막 갑자기 너무 화가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 했더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 이러고 학교에서 그거 보다가 울었던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직 그걸 봤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네도 영화로서 접근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화가 났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너무 어리게 봤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놀랬고 그래서 저 택시 운전사를 최근에 그 아이가 학교에서 봤다고 했고 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이제 뭐 1987이나 그리고 화려한 휴가 이거 아마 보고 제가 옛날에 막 오열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외국 영화에서는 그 2018년도에 개봉했던 애덤 맥케이 감독의 바이스도
그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정치를 그렸던 영화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무너지는 방식을 블랙 코미디로 그려낸 영화라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저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작품 또 무엇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어쨌든 국내 작품들은 유명한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살펴보는데 제가 피하고 있었던 거를 발견했어요. 그 너무 힘들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보기를 선택했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도 안 받고, 화려한 휴가도 안 받고, 뭐지? 남산의 부장들도 안 받고, 서울의 봄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게 너무 근데 저 이 공감해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를 피하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지금 박하사탕을 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해외 영화 중에서는 좀 약간 다른 설정이긴 하지만 V4 벤테타 요 영화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을 다루고 있음에도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영화적인 어떤 그 매력이 있는 영화여서 생각이 났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그 인물들과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왜냐면 제가 최근에 봤는데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벌집의 정령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재개봉을 했어요. 이 감독이 작년에 그 클로즈 유어 아이즈로 엄청 그 화제가 있었던 영화의 감독인데, 이 사람의 1973년도 데뷔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재개봉해서 봤는데 이렇게까지 상징으로만 보여주고 정말 전쟁에 대해서 거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영화가 또 저는 또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린아이가 주인공인데 그 아이가 눈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막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 방식이 너무 또 멋있어서 저는 사실 클로즈 유어 아이즈 안 봤는데 너무 다시 보고 싶어지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선정했던 이유인 그 기록관에서 그 5.18을 다룬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그 섹션에서는 네. 박하사탕, 꽃잎 먼저 하고 박하사탕, 그리고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 운전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 안 본 거는 26년과 택시 운전사만 안 봤네요. 근데 26년도 되게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26년이 뭐지? 2012년에 그 강풀 작가의 원작으로 해서 못 봤어요. 작품인 것 같은데 이거 나름 그때 흥행했던 것 같은데 더 잘 다룰 수 있었는데 영화 못 만들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아쉬워. 그러네요. 관객도 꽤 하더라고요. 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공식적으로 좀 기록관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제가 사실 그 전주 영화제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러 뭘 볼까 하다가 이제 곧 광주를 갈 거니까 민주주의 영화 2편을 봤어요. 마침 또 2편이 다 있었어요? 이번에 섹션에 많았어요. 일부러 시대가 그렇구나.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봤던 게 꽃잎을 봤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 민주주의에 대한 작품을 봤는데 꽃잎이 정말 이 작품보다 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 보기 힘들어요. 이게 1996년 영화인데 간단한 줄거리가 그 5.18 현장에서 엄마가 총살을 당한 소녀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이제 주변 동네를 방랑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성 청소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극심한 폭력에 노출돼요. 그래서 계속 강간당하고 그래, 계속 이거 폭력 그때도 당하고. 난리 났었어. 이정현 나오는 이 근데, 영화구나. 그 강간이나 그런 폭력들을 전시하기도 하지만 그거 사랑에 빠져요. 약간 그래.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폭력적이어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은 못하겠지만 그 역사 영화로서 어쨌든 그때 되게 많은 센세이셔널했던 영화로서 궁금하다면 한 번쯤 볼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한 가지로 그 민주주의 영화로 총을 든 스님이라는 2023년 작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극영화인데, 이제 보통의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피를 통해서 쟁취가 되죠. 보통의 시민들이 어떤 독재에 저항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쟁취를 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그 민주주의가 쟁취되는 방식인데, 부탄이라는 이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선물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정 국가였는데 이 국왕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진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민주화 프로젝트를 이끄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왕을 너무 좋아요, 이미. 왕이 정치를 너무 잘해서 이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왕정에 불만이 없던 와중에 갑자기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왕이 하나하나 선거 시스템을 설명해줘요. 이러면 파란색 뽑는 거고 이러면 빨간색 뽑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노란색을 뽑아버려요. 그 이유는 왕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것 더불어서 뭐 영화적으로도 연출이 되게 좋기도 하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잔잔하긴 하지만 다큐의 형식을 한 드라마 극영화의 느낌이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지금 아니 정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빨강 뽑을 거야 파랑 뽑을 거야 근데 노랑을 뽑았다는 얘기가 되게 재밌네요. 아,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영화는 또 다음 주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